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아침 잘 쉬고 계시죠? 해외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7월 31일 7월 미국의 FOMC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의 인터뷰 바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미국 주식시장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부러운 시장인데 선생님 개인적인 수익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어서 예. 지금 대부분 빠져나와 있어요. 그러셨군요. 예, 지난주에도 미국 그 경제지표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요일 미국의 GDP 예상치, 그 다음에 소매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그 지표가 예상을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이 수치들만 보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거 먹히지 않게 되었는데, 일단 먼저 이 발표된 수치, 그 다음에 이런 수치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혹시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기 시간 오늘 아침 그 2분기 GDP 그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그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어요. 시장 예상은 보통 1.8% 내지 최대 2% 정도를 예상했는데, 2.1% 경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1분기 3.1% GDP 성장에 비해서는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경제가 조금 쿨다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1분기가 워낙 높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1분기 3.1%나 2분기 2.1%나 비슷한 수치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비슷한 수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은 그 2분기 GDP가 예상을 넘게 잘 나온 데에 대해서는 그 컨슈머 스펜딩이 4.3%로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 1분기 GDP에서는 약 1%의 그 컨슈머 스펜딩 증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껑충 튀어갖고 이 GDP 상승을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가버먼트 스펜딩, 이 정부 지출, 여기서도 5% 정도의 그 성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GDP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데, 그러면 1분기에 3.1% GDP와 2분기 2.1% GDP가 결코 성장이 쿨다운해진 게 아니고 같은 수치라고 하는 해석은 그 GDP 안에 있는 숨은 뜻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1분기에 3.1%로 GDP가 잘 나온 것의 큰 한 동력은 재고가 인벤토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예, 재고가 많이 늘어났었죠. 네, 인벤토리가 높아갖고, 그래서 전체 3.1% 중에 약 1%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는데, 이번 2분기 GDP 발표에서는 인벤토리가 확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1분기에 비해서 인벤토리 그 포션이 약 한 1% 정도 빠져나갔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인벤토리가 증가하고 인벤토리가 줄어들고, 이것은 또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인벤토리가 높다는 것은 도매상이라든가 공장에 재고 상품이 쌓여갖고 공장을 덜 가동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재고가 쌓여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 2분기에 인벤토리가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장을 더 많이 돌려야 한다는 함축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비관론자들이 늘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인벤토리가 확 줄어드는 이것으로 볼 때 당분간은 실업자가 증가하지도 않을 거고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공장 가동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난 1분기 GDP이 벌써 3개월 전이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미국의 1분기 GDP가 3.2% 성장을 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연방정부 셧다운도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그러니까 2018년 4분기에 주가 급락도 있었기 때문에 소매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토마스 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GDP가 상승했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번 2분기 GDP를 보면 미국의 GDP에서 68%를 차지하는 게 소매 매출이고, 이 소매 매출은 결국 컨슈머 스펜딩인데 이 부분이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앞에 걱정했던 재고량은 크게 줄어들었으면서 미국의 거버먼트, 즉 재정 저출이 크게 늘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순환적인, 앞서서 먼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GDP 성장률이 1.2% 줄었지만 실제 내용만 보면 상당히 좋다. 이게 선생님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일종의 보험성, 물론 이제 대외 변수도 있지만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번 7월 초에 우리 페드 의장, 파월 의장의 말씀이셨는데, 이제는 야 미국 경제 이렇게 좋은데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어? 라면서 걱정을 할 단계가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이 만약에 다음 주에 페드, 폼C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기술주의 폭락이 예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보거나 또 현재 증시 최고가를 경신한 증시 수준을 보더라도 금리 인하할 그 필요성은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연준 의장이 그 금리 정책을 변경할 때는 그 마지막 공개 발언에서 강한 암시를 주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의회 보고회에서 그때 사실 이미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what happened? 그 금리는 인하하겠다는 그런 강한 암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100%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아침 GDP 수치까지 해서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해갖고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시장 가격이 이미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준은 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공개 발언에서 암시했던 것은 지켜지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는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경제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예측이 가능한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들, 그 다음에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그 말씀대로 한 달 전에 이미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뉘앙스를 갔는데 이걸 뒤집어 버리면 결국은 신뢰의 위기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네. 예. 그러나 하여튼 17명의 연준 의원들의 그 이제 투표 결과로 이제 정해지는 것이니까. 예. 지난번 그 CNBC에서 그 연준 의원들 일일이 개인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또 그 공개 발언을 분석한 결과 17명 중에서 금리 인하에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지금 가담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됐기 때문에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추측은 예. 금리 인하로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일단 토마스 류 선생님 그 의견에 지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은 결국 주시장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토요일 새벽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개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약달러 정책을 펴든지 강제로 그 환율 시장에 개입하든지 하여튼 달러를 약화시키는 것이 그 자기 본인의 그 대선 전략과 또 미국 그 경제 또 무역 적자를 줄이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 달러를 약화시킬 만한 그 수단을 별로 안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래갖고 백악관 경제参谋들 다 모아놓고 좀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뭐 방법이 있나 했는데 그 보좌관들은 결국 미국은 그 달러 환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뭐 그 모임의 결론은 달러 환율에 개입 안 하는 걸로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못내 아쉬워하는 그런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원래 모든 국가의 정치인들은 자국통화 약세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미국의 같은 경우는 달러 기축통화에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할 뿐이라고 보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정책을 한다면 그 달러를 외환시장에 직접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정책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2년 유예가 되는 게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미 다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뭐 언급해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 근데 뭐 IMF에서도 달러 그 강세가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 연준으로서는 그 달러를 약간 약화시키는 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 그 미팅이 이제 7월 말에 있는데 그 7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틀림없이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화를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연준은 어떻게 할 거냐. 네, 틀림없이 그런 기자 질문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연준 의장이 이제 어떤 그 속내를 좀 비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결국은 이 달러 약화를 한다고 하면은 연준이 개입해서 해야지 이게 좀 더 시장의 혼란도 막을 수 있고 gradually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수단 중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만 현재 지금 경제 상황 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할 상황은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달러를 더 찍어내서 돈을 푸는 방법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축소를 중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사실 약달러를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조금씩 계속 우상향해 하고 있습니다. 거의 3주 동안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결국은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더 안 좋기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하긴 하지만 뭐 기준금리 자체가 0%에 근접한 상황에서 동결은 의미가 없고 사실 한편으로는
앞에서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폼C에서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물어볼 건데 그 향후에 7월에 금리 인하하고 올해 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음이 달러 가치에 이게 지금 현재 뭐라고 하죠? 표현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 ECB의 드라기 총재가 이제 이번에 동결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확실한 무슨 스텝을 취하겠다고 이제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로화가 이제 약세를 보였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별 수단이 없고 연준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달러가 연준 폼C를 기해서 다시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원래 7월 25일까지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마감 시한이었는데 오늘 하원에서 부채한도 2년 연장안을 합의하고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지금 현재부터 얼마를 늘린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2년 동안 부채 한도 협상을 완료했다는 얘기는 즉 다음 내년 말 대선 예. 그 전까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방비 증액, 다른 것은 동결 내지 삭감을 하더라도 국방비는 증가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국방비 중에도 320빌리언 달러, 3,200억 달러인가요? 네. 그것을 증액을 시키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동결 내지 삭감을 시키면서 부채 한도를 딜했는데 그래도 올해 2019년 1년에 원 트릴리언 달러가 늘어난답니다. 국가 부채가. 그래서 이런 페이스면은 내년에도 원 트릴리언 달러. 현재 지금 22.5 트릴리언 달러인데 예. 이제 매년 원 트릴리언 달러씩 이제 올라간다, 이제 늘어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사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면 미국의 군사 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국방비 예산의 3,200억 달러는 사실 베트남 GDP입니다. 그리고 1년에 1조 달러씩 빚을 늘리겠다 그러면 한국의 GDP가 1.6조 달러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 미국은 세계 최대 부채 대국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 생각이고 한국이나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야 경제성장에 더 확실히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국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골드 시장이 상당히 높게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시장이 원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 폼시장은 결국은 7월 말에 있는 폼시를 지금 지켜보면서 지금 숨죽이고 있는 상태고요. 예. 사실 금 자체는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평화로운 시기에서는 금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게 차라리 미국 채권을 사놓으면은 2% 이자라도 나오지만은 네. 금은 오히려 막대한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보관료만 들죠. 그게 예. 그게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다비시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니까 금값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 연준의 다비시한 발언을 반영한 금값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값이 최근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또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금 시장은 금 투자자들은 폼C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폼C를
기준해서 그 후부터는 금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7월 폼씨에서 올해 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상승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은 역시 기술주였습니다. 나스닥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뭐 이번 한 주 동안 어닝 발표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반 정도 SP500 인덱스 기업 기준으로 한 반 정도 어닝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월가에서 각 기업들의 어닝 예측 이걸 상당히 낮게 잡았잖아요. 예. 낮게 잡았다가 이번에 어닝 발표하니까 그 낮게 잡았던 그 예상치보다 뛰어넘는다. 그 하는 기업들이 70%나 나왔다고 그래요. 예. 결국 올라가고 싶은데 딱 그냥 분위기 만들어 준 거네요. 그렇죠. 이 월가의 그 아주 상습적인 것이 그 에스티메이트를 낮추고 에스티메이트를 넘어서면은 어닝이 잘 나왔다 이래갖고 주식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에스티메이트는 그 상회에서 잘 나오는 회사가 70% 되는데 그러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 어닝이 실제로 늘어난 회사는 거의 이제 0% 정도 어닝이 성장한 건 0%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 증가는 약 한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4% 매출 증가는 사실은 2016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매출 증가가. 그래서 이번 3분기에도 어닝과 매출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그러나 4분기에서는 이 어닝과 매출이 껑충 기어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시는 항상 6개월 정도 앞서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의 그 어닝이나 매출보다도 4분기에 그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증시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페이스북이 지난 대선의 개인정보 유출로 해서 5조 원 정도 벌금을 맞았고 그 다음에 문우신 장관은 또 아마존에 대해서 이 디테일 세일을 교란시킨다고 비난했고 또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단독조 법안을 일단 이런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기업에 대해서 독점 부분을 조사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기술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향후에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빵 기업들, 그 어닝이 거의 다 발표됐죠, 이번 주에? 예. 다 발표됐는데, 특히 빵 기업들, 아마존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대단히 좋았어요. 사실 아마존도 매출액은 늘었지만 순이익만 줄어들었을 뿐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딜리버리를 원데이 딜리버리 예. 하루 이내에 딜리버리 해주겠다는 그 정책을 지금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어닝이 줄어들었지 전체적인 매출은 증가했었죠. 그리고 또 아마존의 이 순이익을 보니까 클라우드, AWS하고 그 다음에 그 AI죠. 그 음성 AI 이 부분은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아마존의 발걸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통적인 리테일 산업이 살아나야지 미국 경제 밑바닥도 탄탄해지고 이제 좋아질 건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기업이 싹쓸이 해버리면은 또 이 아마존은 또 충분한 세금도 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눈의 가시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으로의 제가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팡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식 가격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그 반독점법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근데 하여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 빅테크 컴퍼니들과 각을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한편으로는 사실 올해 2월에 AI 이니셔티브를 행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향후 AI가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인 건데, 사실 AI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하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존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중국의 알리바바의 전체 매출액에 비하면 이게 거의 4분의 1 수준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빅테크 기업을 단순하게 이게 만약에 쪼개거나 이랬다가 이 AI, 이 알리바바나 중국 기업들의 AI조차도 뒤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아이고, 아무튼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죄송합니다. 자, 그 CNBC에서 또 어제 뉴스 그제건가 보니까 구글의 검색 단어 총계를 내보니까 미국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검색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그래서 뭐 경제 위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식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 자기 궁금한 점을 구글링 하죠. 예. 그 구글에 가서 자기가 궁금한 점을 그 키워드를 넣고 설치할 텐데, 만일 경제가 나빠진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좀 더 싼 쿠폰이 없을까 이런 거 검색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언임플로이먼트 같은 그런 데이터도 많이 설치할 거고, 또 잡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할 텐데, 그 구글링 그 데이터에 보면은 이런 경제의 그 부정적인 그 키워드들이 그 빈도가 확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볼 때 미국의 그 저변에 깔린 그 국민들의 그 심리들은 아직은 안정적이고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 갖고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이런 여론조사 이 기관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만일 연준이 이 구글링에서 키워드를 검색한 이 결과를 미리 봤더라면은 금리 인하 카드는 안 꺼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결국은 구글링 검색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센티멘탈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이 있는데 그런 검색, 즉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죠. 7월 말에 31일에는 FOMC, 폼C가 열립니다. 이 폼C와 관련해서 주식시장 대응,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선생님 간단하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시는 루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라. 또 아니면 반대로 인버스를 할 경우는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현재 폼C 그 연준에서 다비시한 정책을 자꾸 풍기기 때문에 이번 폼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알고 증시는 미리 선반영해서 나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폼C가 열리는 그날은 뉴스가 터지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루머에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그날 이후는 증시가 조정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SP500 인덱스의 그 forward PE 레이시오는 현재 17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나 그 17은 역사적 평균보다 조금 높은 상태. 근데 그 나스닥의 그 기술주 그 ETF QQQ 있잖아요. 네.
그 QQQ의 forward forward earning P 레이쇼는 현재 23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폼시 이후에 증시가 어쩌면은 폼시 결과에 따라서 만일 금리를 안 한다, 아니면은 한 번 하고 끝낸다 하고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은 예.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 평에 의하면은 현재 증시 거래량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서 루머에 증시가 이렇게 올랐는데 뉴스장이 되면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올 수 있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폼시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번 주에는 좀 크게 하락하진 않더라도 혹시라도 하락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이게 선생님의 의견인 거죠? 네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제가 네. 예, 한마 더 드려도 되죠? 네. 예. 오늘 제가 인터넷 설치하다가, 눈에 번쩍 띄는 거 하나 봤거든요. 예. 봤는데, 미국의 국가 빚이 이제 22트릴리언 달러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3개월과 10이어 트레저리 일드의 인볼트를 가리켜서 리세션이 온다고 하는 예.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보험용으로 한다, 이 말 뜻 안에는 이 인버트된 일드 커브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어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경제학자가 주장하기를, 두리만 10이어 트레저리 일드 인볼트는 리세션을 예상해서 이렇게 생긴 금리 역전 현상이 아니고, 예. 나라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장기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과거의 인볼트 일드 커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걸 분석할 만한 경제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장승미 선생님께서는 경제 이제 분석가시니까 이런 면도 좀 연구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갑자기 숙제를 내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의견에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미국 경제 지표는 리세션을 전혀 예상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리세션이 온다, 유명한 건드라크 있죠. 예, 건드락 있고 다른 분들도 하여튼 리세션이 온다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더 색다른 각도에서 이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경제는 공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경제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면에서 실수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역사인데,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로 현재 똑같이 반응한다 그러면 시장이 매도 매수에 이게 생길 수가 없죠.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심리,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 경제 현상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다, 이거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도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독서를 통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숙제 검사는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도
상당히 수준 높은 인사이트를 주신 토마스 류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화요일에는 미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심각하죠. 화요일 무역 분쟁 한국이 이긴다 이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수준 높은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